자, 안녕하세요. 한국 현대 CA의 3주차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즉 비대면 강의를 4월 말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 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100명 가까운 숫자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학교가 사람이 같은 공간의 실내에서 많이 모이는, 뭐 대학이든 초중고든 유치원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또 잘못하면 또 진정되고 있는 이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또 나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우려 때문에 확실함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공감은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수업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표를 통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시도 찾아보고, 또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또 이제 서로 질문과 대답, 즉 뭐 일종의 문학 토론이죠. 그런 것들이 더 쉬워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수업을 하고, 한 주는 이제 그 자율 보강 기간이죠. 그때를 활용해서 뭐 수업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시간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보강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주가 연장되고 또 두 주가 더 연장되고, 그래서 결국 4월 초에 개강을 예상했죠. 즉 다음 주에 개강을 예상했는데 다다음 주에 개강을 해야 되는, 아니죠, 다다음 주가 아니지, 5월 초에 개강을 해야 되는, 즉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지금 개강도 하긴 했죠. 그런데 개강을 했는데 개강 같지가 않잖아요. 봄은 왔는데 봄 같지도 않고, 개강을 했는데 개강 같지가 않지. 출래 불사춘이 아니고 개강 불개강으로 해야 되나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비대면 강의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고, 저도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예로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또 수업 내용을 바꾼다든지, 또 말을 하다가 좀 재미없지만 농담을 좀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즉 대면 강의라는 것이 뭐 아무리 제가 수업을 많이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일단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혼자서 강의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아쉽지만 괜찮을 수 있는데, 또 이 상호작용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비대면 강의를 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뭐 동영상에 대한 공부도 하고 편집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튜버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괜찮은 편집도 하고 뭐 자막도 넣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제 컴퓨터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시험 삼아서 곰 팁인가 뭐 곰 저건가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가지고 한번 그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그 자막도 넣고 뭐 하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영감님이죠. 영감님. 컴퓨터의 수명을 10년을 보자면 뭐 한 영감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검색해 보니까 뭐 비디오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 그 같은 거구나. 그래픽 카드라든지 CPU라든지 뭐 그런 거가 많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 컴퓨터는 노트북이라 제가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이라 그냥 뭐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을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그렇게 이제 그래픽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 디지털적인 상황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이게 제 머리 위에 우리 집 제 방이죠. 제 서재의 어떤 조명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역광입니다. 역광.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얼굴이 흐릿하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얼굴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이거 굳이 제 얼굴을 보여줄 필요도 없는 수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냥 소리만 나오는 것보다는 얼굴이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별 의미도 없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얼굴이 나옴으로 해서 좀 뭐 머리도 좀 신경 쓰고 옷도 지금 좀 나오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이러한 뭐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뭐 아직 이 수업을 2주 수업을 제외하고도 한 3주 정도 더 또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늘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때까지 좀 미루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주말에 한번 공지를 그 에드워드 시스템에 공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 최초는 3주 정도가 비대면 수업이었는데 또 한 번 더 연장된 게 1주 더 연장되었죠. 그것 때문에 원래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도 이번 주는 해야 되고요. 다음 주도 뭐 또 3주 4주를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처사실판에 글이라도 쓰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뭐 안 되고, 자막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 촬영 기계가 제 핸드폰 하나기 때문에 디카 같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거 한다고 사는 것도 좀 경제적인 부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뭐 비밀이지만 집사람, 비밀이 아니라 별거 아니지만 집사람이 올해 또 육아휴직을 신청해가지고 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뭐 그러네요. 예. 제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뭐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 이상의 수업은 좀 힘들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한 3주 정도 할 거라면 그냥 뭐 좀 불편한데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뭐 제 못생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5주 6주 되어 버리면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물론 뭐 이런 수업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오늘도 좀 늦게 이게 촬영을 하고 이제 좀 약간 원래 수업보다 좀 늦게 올리는 건데, 뭐 이런 시간에 빡빡하게 구애될 필요는 없이 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좀 미리 하고 싶으면 미리 해도 되고, 조금 뭐 하루 이틀 늦어진다 싶으면 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야겠지만, 이번에 양해를 좀 뭐 양해를 구했다기보다는 통보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좀 늦게 찍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입장에서도 시간의 구애받음이 약간 적게 또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뭐 남들 즐기도록 하죠. 예, 좀 여유 있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거 한번 계속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정시의 장르적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서정시의 장르적 특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세계의 자아화. 세계의 자아화. 서정시의 시적 세계관은 세계의 자아하다. 즉 뭡니까? 이 세계를 서정적 자아가 이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바꿈으로써 바꾸는 것, 그것이 세계의 자아하고요. 그것은 무슨 원리로 이루어진다? 동일성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 실제로는 세계와 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다시 세계와 나가 분리되지 않은 혼연일체되어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무라일체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어떤 서정적 자아의 작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정적 자아 같은 경우는 대상을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변형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존재, 나와 다른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상과 대립하는 그 대상이 타인일 수도 있고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상과 대립하는 이 서사적 자아와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정적 자아는 어떤 그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와 한 몸이었잖아요. 그 이제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상태지. 비록 내가 엄마랑 다른 개체이기는 하나 엄마의 먹는 영양분은 나에게도 오고, 그렇죠? 내가 싼 응가가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또 태어나서 얼마 뒤까지도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죠. 라캉이 얘기했던 거울 단계.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보고 있으면 이게 엄마가 타자로서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엄마를 보는 어떤 그런 단계가 뭐 과학적이지 않지만 라캉에 의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근원적인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성을 찾아가려는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세계에 내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롭게 조화롭게 합일되어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서정적 자아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대부분의 많은 서정시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압니다. 이 세계가 나와 분리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실어서 시 안에서 형상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어떤 그 나와 합일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성흔의 시 서정적 자아 두 번째 좀 다시 앞에 내용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돌아가 보자면 성흔의 시를 보면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은 유수로다 갑 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은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은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하는 것은 어떤 세계와 나 간에 아무런 분별이 없이 완전히 혼연 일체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책에서 설명한 대로 이 혼연 일체의 경지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이념 그리고 도교적인 이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자아는 그런 이념 아래서 어떤 세계와 이념의 작용 아래서 세계와 나가 순조롭게 결합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명 시대는 그런 자아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시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상을 표현하는 것. 아까 저번에 봤던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에 나오는 시적 세계는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인 거죠. 이상.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분리를 보여주지만, 분리된 상태를 보여주지만 다시 합일로 자아와 세계가 분리된 상태를 보여주지만 다시 합일로 가는 그런 시들도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동일화의 양상이고요. 동일화는 그러면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화라고 했죠. 동화는 시인이 세계를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여서 세상을 어떻게 내적 인격화한다. 즉 세계를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황진이의 이 유명한 시 있죠. 아주 애정시로 유명하죠. 동짓단 기나긴 밤을 한허리 벼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고비고비 펴리라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어떤 세계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멋대로 변형을 시켜서 긍정적인 세계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동화죠. 예. 그리고 투사는 뭡니까? 대상에다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투사와 동화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굳이 그렇게 막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동화는 세계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것이고 투사는 자기를 세계에 밀어넣는 건데 사실 자신이 자기를 세계에 밀어넣기 위해서는 세계가 어느 정도 변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지금 오늘 올린 프린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 여러분 다운받고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시 김광섭의 비겐 여름 아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동일화와 투사가 동시에 드러나 있어요. 자, 비가 갠 날 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하늘을 이루었으니 녹음이 종이가 되어 금붕어가 시를 쓴다. 자, 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하늘을 이루었다. 이것은 물론 하늘이 연못에 비친 모습을 형상화한 거지만 연못이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세계를 변형시킨 거다. 즉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이 종이가 돼요. 금붕어가 시를 쓴다는 것은 뭡니까?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금붕어에 투사를 시킨 것이죠. 이처럼 투사랑 동화는 사실 뭐 엄격하게 구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둘이 이제 동시에 어떤 동일화의 원리를 작동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즉 세계를 자아화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어떤 시적 세계관의 바탕은 즉 시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은 여러 저항을 낳게 되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주관성이라든지 세계의 자아화라는 것은 어떤 서정적 자아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시 속에 서정적 자아가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교재를 보시면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시 밑에서 시 다음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페이지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만약에 그 녹색 표지의 책을 사셨다면 41페이지 둘째 줄부터입니다. 보시면 세계를 자아한다는 점에서 서정적 자아는 어디까지나 단일한 이미지다. 다시 말하면 서정시는 하나의 의식의 하나의 목소리의 독백이다. 그리고 도전적인 미학으로서의 바흐진의 대화주의가 서정시의 독백성에 매우 비판적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대화주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좀 간단히 드리겠지만 일단 이 하나의 의식에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시는
이 바흐친 가치 대화주의, 즉 텍스트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화주의에 비추어 보자면 좀 문제가 있는 장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흐친 같은 경우는 장르 구분을 할 때 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단성성,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단성적인 장르다. 그리고 소설은 다성적인 장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소설 같은 경우는 시적 소설 또는 시 같은 소설이라고 말을 했고, 뭐 시는 그러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서사시가 아닌 이상은. 예. 그래서 소설의 작중 인물들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작가의 어떤 지배적인 시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주체, 주관성, 시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흐친의 대화주의고, 왜 대화주의라면 소설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각자 의식을 가진 주체를 가진 여러 주체들이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게 농담 따먹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 이념을 상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그 이념을 드러내고, 또 상대는 또 다른 이념을 드러내고, 각자의 이념을 다 드러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시에서는 서정적 자아가 시의 유일무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다양한 목소리, 다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단성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바흐친이 예를 든 소설은 도요토예프스키의 소설인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염상섭의 소설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다성적인 성격을 가지죠. 염상섭의 3대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인물이 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물들은 덕기라는 주인공, 덕기는 이제 소설을 쓴 작가가 가장 편애하는, 어쩌면 작가의 대리인 같은 인물이죠. 그렇지만 이 대리인이, 덕기가 다른 모든 인물들을 통제하고 다른 모든 인물들을 다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오히려 덕기도 병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할아버지 조이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필순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덕기와는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뭐 병화라든지 조이간 같은 경우도 각각 자신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 안에 나름대로의 논리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덕기라는 하나의 목소리만, 하나의 이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병화의 이념도 드러나고 필순이의 이념도 드러나고 그리고 조이간의 이념도 드러나고 쓰레기 같지만 조상훈의 이념도 드러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어울려가지고 이념 간의 경쟁을 하는 그런 소설이죠. 예. 그래서 이 소설의 언어가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소설의 언어가 계급적으로 피지배층에 속하며 뭐 언어를 회기화하려 하는 공식적 언수를 비판 해체한다. 그러니까 이 병화의 언술 그리고 조이간의 언술은 소설 속에 어쩌면 지배적일 것 같은 덕기의 세계관을 어떻게 그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언어는 피지배계층의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반면 이제 독백의 언어에 가까운 시는 어떻다, 어떤 약간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부르조와 휴머니즘 그래가지고 자아의 통일성,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언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통일성의 부정은, 한번 찾으세요. 통일성의 부정은
최근에 문화비평에서 더욱 강조된다고 합니다. 문화비평에서 작품의 통일성이랑 계급, 성, 이데올로기 중에서 어떤 문맥을 특권화시킨다는 것이죠. 통일성이라는 것은 다른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부르주아 중심의 사회, 그런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무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이제 이 동일성은 현대시에서는, 최근 시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시라는 것이 최근의 어떤 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제 대립과 갈등의 시가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도 이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서정 시의 이론은 불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시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어떤 동일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에서는 동일성의 원리론을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동일성의 원리론 얘기를 할 수 없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어떤 넓은 의미의 시를 넓은 의미로 시를 재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시란 것은 어떤 서정적 자아가 세계와 만났을 때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세계란 타자의 존재를 분명히 넣게 되죠. 그러니까 자아가 세계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서정적 자아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꾼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닌 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세계를 만났을 때 발현되는 서정이야 정서죠. 그러니까 정서는 서정적인 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약간 비판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서정적 자아와 이 세계라는 두 존재가 동시에 인정이 되면서, 또한 이 서정적 자아의 정서를 드러낸 거잖아요. 세계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정적 자아가 시 세계에서는 주도권을 잡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서정적 자아가 시에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세계를 만나가지고 이 세계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바꿔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세계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렇게 이제 시를 정의한다면, 그렇게 시를 정의한다면, 굳이 이제 동일성의 시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세계가 서정적 자아가 세계와 조우하면서 발현되는 정서의 언어적 표현, 그것을 시로 본다면, 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의 어떤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도 서정적 자아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중심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서정적 자아 중심주의가 시의 특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소설과 차이점이죠. 소설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어떤 자아와 세계가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자아와 세계가 동등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바흐진에 의하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자아 외에도 다른 등장 인물들도 그 주인공, 저자의 목소리, 저자의 대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자신의 이념을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화주의적 관점을 보이는 데 비해서, 시는 시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화적 시라는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대화적 시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성을 지향하지 않아도 시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리의 감정을 노래한다고 해도 시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리의 슬픔을 노래한다고 해도. 예.
자, 그러면 문태준의 두 번째 시, 문태준의 측백나무가 없다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이 시가 이제 그 자아와 세계가 동일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뭐 읽으면 제 목소리도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잠깐 읽어볼까요? 자, 시 읽으세요. 자, 다 읽으셨죠? 예. 이 시는 이제 사실 흔히 말하는 어떤 서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서정적이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시의 동일성에 한 발짝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뭐냐? 바로 다성성. 그러니까 바흐치는 시는 단성적이라 그랬는데 아니다. 시가 다성적일 수는 있다. 대화를까지 못해요. 대화까지. 못하지만 쉽게 말해서 세계 안에 나 외에 다른 존재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병아처럼 다른 존재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진 않아요. 자신의 이념을 막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일화되지 않는, 나에게 동일화되지 않는 타자로서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를 보시면 측백나무 곁에 서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참새떼가 모래알 같은 자잘한 목소리로 측백나무에서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1인칭의 시선으로서 일단 측백나무를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나와 세계의 일체감, 즉 동일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에서 참새를 등장시킴으로써 나와 측백나무의 관계의 균열을 형성하죠. 참새떼가 허공 속에 버려놓은 움직임, 그 역시 내 감각이긴 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의 정서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자아의 감각이죠. 내 감각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참새 우주적 시간을 느끼게 되죠. 우주적 시간. 예. 참새떼는 나의 한 장의 백지에 깨알 같은 울음을 쏟아놓고 감실을 쏟아놓고 허공 한 촉을 물고 그 긴 끈을 그 긴 탯줄을 저곳으로 끌고 가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새떼의 사라짐으로, 참새떼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는 그 속에서 우주적 시간, 새로운 시간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참새떼가 사라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감각에서의 어떤 측백나무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이 참새떼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참새떼가 있음으로 해서 난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시간을 느끼게 되고 참새떼가 사라짐으로 해서 내가 봐왔던 측백나무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시에서는 뭡니까? 어떤 내가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 있는 한 존재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깨달음까지 아니고 새로운 시간을 경험해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순수 서정시라도 이 동일화의 원리에서 비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일화의 원리에서 비껴난 시들은 어떤 시들입니까?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리얼리즘 시들이죠. 제가 얘기했듯이.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 일단 밑에 보시면 그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놀이가 있죠. 이 시가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리얼리즘 시로서 자신의 어떤 서정적 자아가 세계를 동일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에 패배하고 있죠. 예. 가난하다고 하지. 나는 외로움도 알고 사랑도 알고 그렇죠? 예. 그리움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요. 가난이 원인이죠. 이 가난이란 존재는
내 타자, 즉 세계가 나에게 부여한 나의 운명 같은 거죠.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가난함을 어떻게, 가난은 한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가난을 언어적인 어떤 그 마술적인 방법으로 가난을 싹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가난 그 자체, 즉 세계가 나에게 주어진 이 형벌 같은 가난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가난은 나에게 외로움도 그리움도 사랑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내 바깥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서정적 자아는 이 나에게 가난을 짊어지게 하는 이 세계 때문에 인간 본연의 감정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의 정서죠. 이 세계가 나에게 주는 세계가 나에게 주는 이 고통,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도 역시 뭡니까? 서정적 자아의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부정적 세계와 만나가지고 그 부정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감정도 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비동일성의 시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리얼리즘 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가 비동일성의 시가 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동일화되면 갈등이 없잖아. 근데 비동일화된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은 보통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에게 이런 어떤 세계에서 나와 더 큰 존재인 세계가 나에게 이제 부여한 어떤 형벌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걸 통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계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문태준의 측백나무가 없다라는 시는 어떻습니까? 서정적인, 흔히 말하는 서정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동일화의 원리가 작동하기보다는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의 타자, 참새, 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동일화의 원리에 비껴나 있는 서정시의 어쩜 최근 흔히 말하는 신서정이라 불리우는 그 서정시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 나희덕 시인의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그 교과서형 시고, 이것도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시예요. 자, 이 시를 보시면 이 시도 어떻습니까? 배추벌레와 나가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도 들었나 보다라는 인식은 뭡니까? 주체의 관념 바깥에 존재하는 배추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배추를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배추가 나를 어떻게, 물론 나와 비슷한 마음이에요. 배추도 나나 순결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야. 그렇지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라는 것은 뭡니까? 자아의 관념이 세계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추와 이 사람이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만나는 어떤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정서, 그것을 드러내주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타자의 부재로 인한 어떤 상실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측백나무가 없다라는 시는 타자의 부재, 참새의 부재로 인한 그 세계의 상실, 우주의 상실이 드러나 있으나 이것은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완전히 동일화에 벗어났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동일화가 작동된다 하더라도 나와 다른 타자의 존재가 있는, 그리고 나와 완전히 분리된, 나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여기서 말한 나는 서정적 자아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도 말했듯이 동일화의 원리로만 가지고 이 현대시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
4번 순간과 압축성을 보겠습니다. 순간과 압축성.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어떤 순간 서사와 차이는 뭡니까?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인물이라든지 인물의 내면 변화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순간성. 예. 그래서 서정 장르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도 뭐 많이 하는 말이죠. 서정 장르는 좀 이제 세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순간적인 모습만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에 좀 이제 흥하게 되고, 서사 장르는 세계의 어떤 형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그런 시기에 흥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1920년대라든지 1980년대 같이 어떤 세계가 주는 데미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본 모습을 파악할 수 없고, 다만 내가 이 특히 80년대 시를 보면 가혹한 세계와 내가 만나서 느끼는 어떤 정서, 굉장히 슬프고 분노에 가득 찬, 아니면 정말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가 주로 드러났다면, 이제 80년대 후반이라든지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의 발견이, 개인과 사회의 작동 원리가 발견되어 가는 그런 시절에는 이제 소설이 많이 주요 장르가 된다는 것이죠. 뭐 이 말은 정말 틀린 말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에서도 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국화꽃이라는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했잖아요.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 내 누님 같은 젊음을 어느 정도 뒤로 하고 이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누님 같은 꽃의 순간,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이 국화꽃의 순간,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 어떤 시적인 완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정시는 서사시가 아닌 이상, 당연히 서사시는 서정시가 아니니까 본질적으로 순간의 장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예로 광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의 이육사가 아니라 이육사의 광야죠. 네, 고쳐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쳐진 거를 아마 받을 거예요. 저는 지금 고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고쳐진 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육사의 광야는 사실 뭐 다 아시는 시일 겁니다. 뭐 워낙 유명하고, 이 육사가 또 아시다시피 교육 쪽에서 윤동주와 더불어 아주 특화된 그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모든 문화교과서 또는 국어교과서에 안 나올 리 없는 뭐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 이육사, 황지우, 윤동주, 뭐 또 요새 나희덕, 뭐 그런 시인들이 있죠. 또 문태준, 예, 또 제가 다 얘기했네요. 자, 이 시도 어떻습니까? 자, 이 시는 굉장한 스케일이죠. 태초부터 천고의 뒤까지 아주 뭐 저기 뭐 스페이스 오페라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핵심 어디 있습니까? 사연 봅시다. 1년, 2년, 3년 넘어가고 사연 보겠습니다. 지금이죠. 눈 내리고 매화한기 홀로 아득하니 내역이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지금의 모든 시상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과거는 지금을 위한 것이고 이 미래는 지금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항상 순간의 어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는 뭐다? 서정석 작가가 세계와 만나면서 발현되는 정서를 언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계와 만나는 순간에 정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세계와 만나기 이전에 어떤 압축된 시간, 또 만나고 나서 예견되는 미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거 순간의 장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성과 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까 했던 이야기고요. 예. 서정적인 것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서정적인 것을 뭐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떤 내면의 정서와 관련된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서정시를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여기 서정적인 것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정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을 서정시라고 보자. 그럼 뭐 다양한 어떤 지금 우리에게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시들을 서정시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시 형식이 나와 있죠. 6번 제시 형식이 있는데 이 제시 형식은 이제 서정시는 가창된다. 원래는 서정시는 노래하는 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보는 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악성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죠. 시에서 제시되는 것이지 불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좀 제가 좀 떠듬떠듬 어눌하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서정시라는 것이 서정성이라는 게 뭔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좀 분석적으로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화의 원리 즉 세계의 자화라는 동일화의 원리로 시를 설명하는 것은 뭐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른 장르와 비교했을 때는 동일화의 원리, 세계 자화라는 말이 어울릴지 몰라도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면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세계의 자화라는 그 동일화의 원리로 시를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정적 자아가 세계와 만나서 발현되는 정서의 언어적 표현이다. 다만 그것은 그 순간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없겠고 그리고 이제 또 시라는 것은 시의 서정이라는 것은 좀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폭넓은 그런 어떤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로 정의하기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시적인 것들을 다 시라고 볼 수 있으면 거의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시적 제시는 뭐 이제 낭송 또는 노래에서 이제 보는 시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언어적 측면보다는 어떤 사유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면을 조금 더 강조드리면서 1주차,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그러면 2차시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들으시기 바랍니다.